국군 기무사령부 재편 임무를 부여받은 네. 남영신 기무사령관이 지난 주말 취임했는데요. 남 사령관은 취임식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치 개입과 민간 사찰, 특권 의식을 말끔히 씻어내겠다라고 강조했는데요. 앞으로 남영신 호의 성패는 인적 쇄신, 또 인적 청산은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인적 쇄신, 뭐 물적 쇄신도 중요하지만 네. 시스템 개혁도. 그런데 사실 지금 현재 당초에 나왔던 것들이 국회에서도 좀 이상한 모습이 나왔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막 자극상 아니냐 네. 얘기도 나와서 일단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쇄신하는 것, 청산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 문재인 대통령과 이 송영무 국방장관도 기무사의 인적 쇄신을 최우선 과제로 지시를 하셨고, 네네. 그리고 과거 잘못과 이 범죄를 단죄하기 위해서 뭐 인적 청산이라든가 쇄신이 필요하지 않을까. 네. 예, 이런 분석들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뭐 드러난 걸 보면요. 기무사가 정치 개입을 어떻게 했었고, 또 세월호 관련 민간인 사찰을 어떻게 했었고, 다 나오고 있죠. 또 우리를 경악시켰던. 경악시켰죠. 네. 충격이었죠, 진짜. 네. 아, 정말 어떻게 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네. 하는 그 개헌 문건 네. 관련해서 이걸 작성하고 뭐 실무자로 참여했던 사람들, 네. 이 기무 요원들이 아마 1차 인적 쇄신, 인적 청산 대상이 되지 않을까 네, 네, 이렇게 네. 보고 있는데요. 네. 아마 1차적으로 800명 정도가 아마 인적 쇄신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그 댓글 달고 이렇게 했던 요원들 말고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그건 좀 더 상황을 봐야 되는데요. 네. 오늘 국방부가 관보를 통해서 기존의 국군기무사령령을 폐지하고 새롭게 국가안보지원사령부령을 제정한다고 고시했습니다. 예, 예. 오늘 출범하는 국가안보지원사령부 창설을 위한 창설 준비단이 여기에 단장이 남영신 신임 기무사령관이 됐는데요. 이 국가안보지원사령부가 창설되면 현재 4,200여 명으로 돼 있는 기무요원들이 절차상 6회 공군으로 모두 원대복귀합니다. 망했네요. 우선 가야 됩니다. 그렇죠. 네. 예. 간 다음에 이후 기무사 개혁안에 담긴 내용처럼 뭐 병력이 30% 수준으로 감축이 되든 아니면 더 감축이 되든 그거에 따라서 좀 달라질 텐데요. 예. 어쨌든 3,000명 선에서 각 계급별로 필요한 인원이 새 사령부로, 그러니까 이 국가안보지원사령부라고 다시 이제 네네. 재편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네. 여기로 다시 옮겨갈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은 원대복귀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원대복귀 했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올지도 모른다면 네. 그러면 큰 효과가 또 없을 수도 있겠어요. 예, 일단 원대복귀해서 저 사람들은 다시 못 돌아간다라고 하면 그 네. 무대에서도 좀 예전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에 관해서 예, 알고 좀 할 텐데. 그러니까 제가 취재를 해보면은 예. 이런 아쉬움도 드러내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기무 요원들이 이렇게 많을 필요가 없다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30% 감축안 얘기했는데 이거 자체가 자연스럽게 감축될 수 있는 그런 인원이고, 사실 엘리트식으로 보안 방첩 업무에 집중돼서 이 국가안보지원사를 만든다면 네. 이렇게 많은 인원 필요 없고 네. 좀 정말로 일을 거기에 집중해서 할 수 있는 사람들만 새롭게 뽑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 분도 있는데 네. 어떻게 이 국가안보지원사 이 창설 준비단이 판단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뭐 보통 이런 쇄신이나 청산 이런 것이 있을 때 사실 내부에 있던 사람들이 또 의견이나 아이디어가 잘 나오잖아요. 네. 사실 해보면 알잖아요. 해본 사람들이 그런 면도 우리 있죠. 조직 중에 예. 대충 몇 프로는 다 필요 없는 사람들이야. 그분들이 제일 잘할 테니까. 네. 그래요. 자, 과거에 어떤 잘못이 있었는지 좀 따져보고, 네. 예, 그리고 새로 이제 구성되는 사령부 업무를 살펴본 다음에 이제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 현직 검사가 네. 감찰실장에 임명이 돼서요. 네. 진두지휘하면서 조직 내부에 있는 불법, 뭐 비리 색출 작업도 하고 이런 여러 작업을 통해 가지고요. 아까 1차 800명 퇴출 네. 대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네. 그 위에 다른 인원들을 또 추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 현직 검사가 들어간다는 게 군에 민간인이 들어간다는 거여서 의미가 있긴 할 텐데 네. 사실 어느 조직이든지 그래도 그 안에서 지지 세력이라든가 뭐라 그럴까 좀 뿌리가 있어야 되는데 호롤단신 들어가서 쉬울까 좀 걱정은 돼요. 네. 예. 예. 자, 뭐 그건 그렇고 이렇게 인적 청산도 하는데 근데 사실 기존에 이제 뭐 사람을 바꾼다고 해도 그 밥에 그 나물이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었다면 그냥 그 집단이 그 집단이었다면 이게 과연
얼굴만 바뀌는 거지 똑같이 되는 거 아니냐. 네. 재발 방지책이 있느냐. 이게 네. 문제지 않겠습니까? 그 점도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지난주에 세 가지 안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정영달 위원장의 개혁위에서 네. 1안, 2안, 3안. 그중에 2안이 국방부 내 본부로 가는 거였는데요. 네. 그래서 시민단체들은 간판만 떼는 건 안 된다. 그러니까 국방부 예. 본부로 가서 네. 참모 역할을 하면서 정확히 거기서 컨트롤을 받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네. 주장을 많이 하셨었죠, 사실은. 네. 그런데 1안으로 가는 것처럼 이제 간판을 떼고 새롭게 간판을 세우고 새로운 조직을 만들고 해편한다. 여기에 대해서 일부 시민단체 쪽에서는 좀 못 믿어온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군에서 또 하는 예. 일이니까. 네. 하지만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정치계 민간사찰 금지, 특권 의식 근절 시스템 마련을 위해서 국가안보지원사령부령 여기에 보면 직무 수행 기본 원칙을 다시 만듭니다. 그래서 이걸 아예 못하게, 근본적으로 못하게 맞고요. 지금도 못하게는 돼 있었는데 지금도 허용돼 있었던 거 아니었는데. 네, 사실 그렇죠? 이걸 네. 더 세게 하고 예. 그다음에 여기에 만약에 정말 말도 안 되는 걸 지시하고 이런다 위해서 예. 그럼 이의 제기할 수 있고 또 거부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마련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의 제기했다가 결국은 또 바보 되는 그런 현상들이 워낙 우리나라에서 심했기 때문에 소위 네. 내부 고발자 그렇죠. 예. 걱정은 됩니다. 좀. 그래서 시민단체에서 1안보다는 2안이 낫다 이런 네. 말씀을 좀 하셨었죠. 예, 일단 뭐 차차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그건 그렇고 또 이제 기존에 이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들 그렇습니다. 수사 상황 어떻습니까? 뭐 저기 일단 한민구 전 국방장관 그리고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는 소식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 지난 3일 민군 합동수사단이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과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노수철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의 자택과 사무실도 예.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계엄문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조 전 사령관은 아시다시피 문건 작성을 지시한 인물이고요. 네,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죠. 그렇습니다. 네. 다 내가 한 거다라고 네. 미국에서 네. 그 얘기를 했는데 그 믿을 분은 아무도 없어 보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한민구 전 장관은 문건 작성 당시 직속 보고 라인인데요. 합수단은 계엄 관련 문건이 한민구 전 국방장관,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소광원 기무사 참모장 이런 라인으로 갔을 가능성 하나를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한민구 전 국방장관, 노수철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국방부 법무관실 이렇게 갔을 가능성 예. 두 가지 경로를 지금 보고 있는데 보통 예. 보통 군사 라인 아니면 법무 라인 이렇게 두 가지라는 거죠. 두 가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수단은 압수수색 그 관련 자료가 분석이 끝나면요 한 전 장관과 조 전 사령관을 불러가지고 문건 작성 경위 등에 대해서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자, 기무사 소식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말씀해 주시죠.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청와대 하청받은 양승태 사법부입니다. 예, 경향신문 보도인데요. 참 이해가 안 가는 일이 계속해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받아요. 알아서 했지. 그 양승태 마음에 안 사법부 드는데? 네. 당시 법원행정처가 예. 인권침해 논란이 있던 테러방지법의 입법 네. 전략을 짜고 박근혜 대통령 관련 사건에 대한 법리 검토를 한 문건이 검찰로부터 확인이 됐습니다. 검찰은 이 같은 문건들이 청와대의 하명을 받아 작성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발 내용, 검찰발. 하명을 받았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하명은 뭐 자기들이 알아서 알아서. 알아서 했을 거예요. 알아서 기니까. 네. 그때는 뭐 잘 아시죠? 사법부의 아니, 생리를. 생리는 조금 아는데 생리 조금. 그분은 잘 모릅니다. 네. 자, 아무튼 지금 이제 박 기자님 말씀해 주셨는데 네. 아니 왜 저 법에 관련된 이 입법 세부 전략은 사법부에서 할 문제가 아니고 국회에서 하던가 그렇습니다. 법제처에서 한다면 하는 것이지 네. 이걸 왜 법원에서 했을까? 어떻게들 보고들 계십니까? 네,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검찰이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컴퓨터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네.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이름이 재밌습니다. 외로운 늑대에 의한 테러방지 법안. 이 문건을 발견했는데요. 당시 상황을 보면 리퍼트 전 미국 대사가 우리마당 대표 김기정 씨로부터 공격을 받아서 중상을 입었습니다. 기억하시죠? 네, 그렇죠. 여기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김 씨의 행위를 외로운 늑대에 의한 백주 테러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당시에는 계속해서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고 있었어요. 뒤에 배우가 있냐 없냐 수사했었는데 사법부가 수사기관의 수사가 끝나기도 전에 김 씨 범행을 단독 테러로 결론을 내린 셈입니다. 당시 행정처 문건을 보면 국내 대테러 업무가 국정원, 경찰, 검찰, 군 등으로 분산돼 있고 테러 사전 예방에 대한 조치 권한이 미비해서 즉각 보완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세부적으로 보면 입법 과정에서 기본권 침해 등을 이유로 시민단체의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면서 입법 필요성을 중요도에 따라서 A, B, C 등급으로 나누고 중요성이 떨어지는 조항은 협상 과정에서 양보하되 반드시 필요한 조항을 포함시키는 입법 전략 추진이 필요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전략을 짜고 있었군요. 네, 저는 사법부가 이런 일까지 하는 줄 몰랐고요. 그러니까 당시 여당이는 새누리당은 예. 이 리퍼트 대사 피습을 계기로 테러방지법 입법을 공론화했고요. 인권 침해 요소가 크다는 사회적 반발 엄청 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민주당에서도 필리버스터도 했고요. 네. 그런 반발에도 불구하고 1년 뒤 실제 국회에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예. 이 전율이 느껴지는 소름이 돋는 그런 문건이었어요. 뭐 참 이게 양승태 네. 체제에서 그렇게 말이 안 나오네. 그렇게 뭐 쉽게 말해서 진짜 참 부역을 했을 거라고는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까지 입법 부분까지 했을 거라고는 사실 저도 상상은 못했었거든요. 예. 이거는 또 딱 리퍼트 대사 피습 관련해서 이렇게 한 것 자체가 무죄 추정의 원칙을 진짜 근거 억조로 여기는 법원에서 이렇게 해버리면 네. 재판 뭐하러 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사법부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이거는. 그렇죠. 이건 내란에 준하는 것으로 박살을 내야 된다. 그러니까 양승태 사법부 얘기가 계속 매일매일 나오고 있는데요. 네. 네. 일단 파도 끝이 없습니다. 뭐 양승태 체제 관련해서 준비하신 게 많으시긴 한데 지금 하나만 여쭙고 다음에 또 지금 이재화 변호사 나오셔서 하실 거니까 거기서 하고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네. 박근혜 가면이라는 문건이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건 뭡니까? 박근혜 가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가면을 썼나요? 그건 아니고요. 이게 그 복면금지법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복면금지. 참. 이것도 좀 소름이 돋습니다. 박근혜 가면 민형사 책임 검토 문건이 있었는데 이것도 발견이 됐죠. 검찰이 발견한 건데요. 박 전 대통령이 복면 시위를 비판하고 새누리당이 복면금지법을 발의한 2015년 11월보다 5개월이나 앞서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이걸 만들었다는 거죠, 이 문건을. 온라인에서 박근혜 가면이 판매되고 있어서 민사 및 형사를 포함한 법적 책임 검토가 필요하다라면서 이 문건을 작성했는데요. 근데 참 놀라운 건 당시 검경은 물론 일선 법원도 관련 사건을 접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게 이 복면금지법 나온 게 11월인데 5개월 앞서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고요. 문건에서 법원행정처는 민사적으로는 초상권, 퍼블리시티권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나 성명권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 가능하다면서도 초상권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 본인이 아닌 제3자나 소속기관 등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인정되기 어렵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을 두고 이걸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이거는 시나리오를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상 박 전 대통령 개인 문제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 그 가면을 쓰고 다닌다 뭐 이건데 시민들이 그 문제를 청와대 단인 사법부가 제작 유통업자를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따지고 든 겁니다. 표정이 상당히 안 좋으시네요. 이게 사법부가 행정부나 청와대를 비호해서도 안 되지만 이게 뭡니까? 민사소송 얘기까지 나온다는 거는 대법원장이나 법원행정처 판사들이 무슨 대통령 개인 변호사입니까?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아이 진짜 진행자만이 수전해지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에이 죄송합니다. 자 빨리 세 번째 키워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안전진단 사흘 만에 펑입니다. 뭔지 알겠네요. 아시겠죠? 바로 BMW 화재 사고 관련 소식인데요. 이 화재 소식이 연이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특히 심각한 건 지난 4일이죠. 목포에서 화재가 발생한 BMW. 이건 안전진단을 받았던 차량입니다. 근데 이렇게 화재가 났고요. 안전진단 항목 안전진단 어떻게 믿어요? 그러니까요. 다른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나오겠죠. 이 안전진단에도 뭔가 비리가 숨어 있나요? 요즘 뭐한 비리 생각만 하니까 사법부에 문건이 있는 거 아닐까요? 저는 그런 생각까지. 이런 그 참신한 아이디어가 사회를 발전시킵니다. 역시 우리 박 기자님 진짜 멋있으십니다. 자, 그래서 그럼 이제
아니 솔직히 저기 운전하거나 네. 길을 걷다가 BMW 보이면 네. 처음엔 부럽다가 요새는 겁나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겁나요. 우리 시민들의 반응입니다. 아니 가까이 접촉 사고가 겁나는 게 아니라 네. 저 가도 저도 겁나지만 저 타고 계신 분 괜찮을까? 아니 제 지인 중에도 네. 몇몇 분 보면은 차를 세워놓고 다닌대요. 주차장에.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놓고. 관상용이 돼버렸군요. 그렇죠. 그래서 진짜 BMW, 버스, 예. 메트로, 워크. 예. 그 BMW로 간다고 예. 합니다. 근데 뭐 우리가 농담삼아 얘기는 하긴 했지만 네. 이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그러니까 이게 올해만 32대 화재 사고가 있었는데요. 아이고야. 말도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BMW가 밝힌 화재의 원인은 이 네. 배기가스 순환 장치, 즉 EGR 이렇게 뉴스에서 많이 보고 계시죠? 이걸 바꾸는 작업을 하면 괜찮을 것이다라고 해서 리콜을 하고 있는데 네. 이번에 안전진단을 통해서 안전진단 받고 근데 사흘 만에 화재가 발생한 차량은 안전진단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다른 뭐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혹 전문가들은 소프트웨어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 EGR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면 왜 다른 나라 BMW는 괜찮아? 그렇죠. 그런 왜 우리나라에서만 의구심이 드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 이게 소프트웨어 문제일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뭐 음모론이긴 하지만 우리나라에 수출된 차만 이상하죠. 왜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가는 차는 좋은 차, 네. 뭐 내수용은 뭐 그러면 안 별로 되는데. 뭐 이런 소문도 있었는데 네, 설마 그런 건 아니겠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뭐, 네. 정부는 또 어떻게? 네, 이게 또 예. 문제인데요. 사실 4월까지 보면은 10여 대 이상의 차량이 이런 화재 사고가 났었습니다. 예.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국토부는 가만히 있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렇게 계속해서 화재가 되니까 리콜 조치를 내렸는데 네. 리콜 조치 내리면서도 확실히 이 어떤 문제 때문에 화재가 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네. 그냥 BMW에 다 맡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부랴부랴 지난 4일에 자료를 제출받았는데 네. 제출받고 보니까 또 다른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밸브를 바꿨는데도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안전진단 받았는데도 그래서 오늘 다시 자료를 또 요구했습니다. 뭐가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5일에 예. 5일에서야 뭐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이 원인을 밝혀보자 이렇게 예. 제안을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늦은 감이 있죠. 예. 뭐 어쩌겠어요. 그래도 일단 빨리 찾아야 될 거고 원인을. 네. 원인 찾기 전에 어떻게 좀 중고차를 매수를 해야 되나? 그래서 리콜 받아서 그걸로 이렇게 이 순간에도 네. 투자와 투기를 노리는 사람들도 있다는 예.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네. 여기에 만약에 정말 말도 안 되는 걸 지시하고 이런다 위에서 예. 그럼 이의 제기할 수 있고 또 거부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마련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의 제기했다가 결국은 또 바보 되는 그런 현상들이 워낙 우리나라에서 심했기 때문에 소위 네. 내부 고발자 그렇죠. 예. 걱정은 됩니다. 좀. 그래서 시민단체에서 1안보다는 2안이 낫다 이런 네. 말씀을 좀 하셨었죠. 예, 일단 뭐 차차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그건 그렇고 또 이제 기존에 이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들 그렇습니다. 수사 상황 어떻습니까? 뭐 저기 일단 한민구 전 국방장관 그리고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는 소식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지난 3일 민군 합동수사단이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과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노수철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의 자택과 사무실도 예.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네. 계엄문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조 전 사령관은 아시다시피 문건 작성을 지시한 인물이고요. 네,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죠. 그렇습니다. 네. 다 내가 한 거다라고 네. 미국에서 네. 그 얘기를 했는데 그 믿을 분은 아무도 없어 보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한민구 전 장관은 문건 작성 당시 직속 보고 라인인데요. 합수단은 계엄 관련 문건이 한민구 전 국방장관,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소광원 기무사 참모장 이런 라인으로 갔을 가능성 하나를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한민구 전 국방장관, 노수철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국방부 법무관실 이렇게 갔을 가능성 두 가지 경로를 지금 보고 있는데 보통 보통 군사 라인 아니면 법무 라인 이렇게 두 가지라는 거죠. 두 가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수단은 압수수색 관련 자료가 분석이 끝나면요 한 전 장관과 조 전 사령관을 불러가지고 문건 작성 경위 등에 대해서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자, 기무사 소식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말씀해 주시죠.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청와대 하청받은 양승태 사법부입니다. 예, 경향신문 보도인데요. 참 이해가 안 가는 일이 계속해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받아요. 알아서 했지. 그 양승태 마음에 안 사법부 드는데? 네. 당시 법원행정처가 예. 인권침해 논란이 있던 테러방지법의 입법 네. 전략을 짜고
박근혜 대통령 관련 사건에 대한 법리 검토를 한 문건이 검찰로부터 확인이 됐습니다. 검찰은 이 같은 문건들이 청와대의 하명을 받아 작성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발 내용, 하명을 받았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하명은 뭐 자기들이 알아서 알아서 했을 거예요. 알아서 기니까. 네. 그때는 뭐 잘 아시죠? 사법부의 생리를. 생리는 조금 아는데 생리 조금. 그분은 잘 모릅니다. 네. 자, 아무튼 지금 이제 박 기자님 말씀해 주셨는데 네. 아니 왜 저 법에 관련된 이 입법 세부 전략은 사법부에서 할 문제가 아니고 국회에서 하던가 그렇습니다. 법제처에서 한다면 하는 것이지 네. 이걸 왜 법원에서 했을까? 어떻게들 보고들 계십니까? 네,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검찰이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30% 감축안 얘기했는데 이거 자체가 자연스럽게 감축될 수 있는 그런 인원이고 사실 엘리트식으로 보안 방첩 업무에 집중돼서 이 국가안보지원사를 만든다면 네. 이렇게 많은 인원 필요 없고 네. 좀 정말로 일을 거기에 집중해서 할 수 있는 사람들만 새롭게 뽑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 분도 있는데 네. 어떻게 이 국가안보지원사 이 창설 준비단이 판단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뭐 보통 이런 쇄신이나 청산 이런 것이 있을 때 사실 내부에 있던 사람들이 또 의견이나 아이디어가 잘 나오잖아요. 네. 사실 해보면 알잖아요. 해본 사람들이 그런 면도 우리 있죠. 조직 중에 예. 대충 몇 프로는 다 필요 없는 사람들이야. 그분들이 제일 잘할 테니까. 네. 그래요. 자, 과거에 어떤 잘못이 있었는지 좀 따져보고, 네. 예, 그리고 새로 이제 구성되는 사령부 업무를 살펴본 다음에 이제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 현직 검사가 네. 감찰실장에 임명이 돼서요. 네. 진두지휘하면서 조직 내부에 있는 불법, 비리 색출 작업도 하고 이런 여러 작업을 통해 가지고요. 아까 1차 800명 퇴출 네. 대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네. 그 위에 다른 인원들을 또 추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 현직 검사가 들어간다는 게 군에 민간인이 들어간다는 거여서 의미가 있긴 할 텐데 네. 사실 어느 조직이든지 그래도 그 안에서 지지 세력이라든가 뭐라 그럴까 좀 뿌리가 있어야 되는데 호롤단신 들어가서 쉬울까 좀 걱정은 돼요. 네. 예. 자, 뭐 그건 그렇고 이렇게 인적 청산도 하는데 근데 사실 기존에 이제 뭐 사람을 바꾼다고 해도 그 밥에 그 나물이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었다면 그냥 그 집단이 그 집단이었다면 이게 과연 얼굴만 바뀌는 거지 똑같이 되는 거 아니냐. 네. 재발 방지책이 있느냐. 이게 네. 문제지 않겠습니까? 그 점도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지난주에 3가지 안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정영달 위원장의 개혁위에서 네. 1안, 2안, 3안. 그중에 2안이 국방부 내 본부로 가는 거였는데요. 네. 그래서 시민단체들은 간판만 떼는 건 안 된다. 그러니까 국방부 예. 본부로 가서 네. 참모 역할을 하면서 정확히 거기서 컨트롤을 받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네. 주장을 많이 하셨었죠, 사실은. 네. 그런데 1안으로 가는 것처럼 이제 간판을 떼고 새롭게 간판을 세우고 새로운 조직을 만들고 해편한다. 여기에 대해서 일부 시민단체 쪽에서는 좀 못 믿어온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군에서 또 하는 예. 일이니까. 네. 하지만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정치개입, 민간사찰 금지, 특권 의식 근절 시스템 마련을 위해서 국가안보지원사령부령 여기에 보면 직무 수행 기본 원칙을 다시 만듭니다. 그래서 이걸 아예 못하게 근본적으로 못하게 맞고요. 지금도 못하게는 돼 있었는데 지금도 허용돼 있었던 거 아니었는데. 네, 사실 이걸 네. 더 세게 하고 예. 그다음에 사장의 컴퓨터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네.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이름이 재밌습니다. 외로운 늑대에 의한 테러 방지 법안. 이 문건을 발견했는데요. 당시 상황을 보면 리퍼트 전 미국 대사가 우리마당 대표 김기정 씨로부터 공격을 받아서 중상을 입었습니다. 기억하시죠? 네, 그렇죠. 여기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김 씨의 행위를 외로운 늑대에 의한 백주 테러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당시에는 계속해서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고 있었어요. 뒤에 배후가 있냐 없냐 수사했었는데 사법부가 수사기관의 수사가 끝나기도 전에 김 씨 범행을 단독 테러로 결론을 내린 셈입니다. 당시 행정처 문건을 보면 국내 대테러 업무가 국정원, 경찰, 검찰, 군 등으로 분산돼 있고 테러 사전 예방에 대한 조치 권한이 미비해서 즉각 보완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세부적으로 보면 입법 과정에서 기본권 침해 등을 이유로 시민단체의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면서 입법 필요성을 중요도에 따라서 A, B, C 등급으로 나누고 중요성이 떨어지는 조항은 협상 과정에서 양보하되 반드시 필요한 조항을 포함시키는 입법 전략 추진이 필요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전략을 짜고 있었군요. 네, 저는 사법부가 이런 일까지 하는 줄 몰랐고요. 그러니까 당시 여당이는 새누리당은 예. 이 리퍼트 대사 피습을 계기로 테러방지법 입법을 공론화했고요. 인권 침해 요소가 크다는 사회적 반발 엄청 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민주당에서도 필리버스터도 했고요. 네. 그런 반발에도 불구하고 1년 뒤 실제 국회에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예. 이 전율이 느껴지는 소름이 돋는 그런 문건이었어요. 뭐 참 이게 양승태 네. 체제에서 그렇게 말이 안 나오네. 그렇게 뭐 쉽게 말해서 진짜 참 부역을 했을 거라고는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까지 입법 부분까지 했을 거라고는 사실 저도 상상은 못했었거든요. 예. 이거는 또 딱 리퍼트 대사 피습 관련해서 이렇게 한 것 자체가 무죄 추정의 원칙을 진짜 근거 억조로 여기는 법원에서 이렇게 해버리면 네. 재판 뭐하러 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사법부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이거는. 그렇죠. 이건 네. 내란에 준하는 것으로 박살을 내야 된다. 그러니까 양승태 사법부 얘기가 계속 매일매일 나오고 있는데요. 네. 네. 일단 파도 끝이 없습니다. 뭐 양승태 체제 관련해서 준비하신 게 많으시긴 한데 네. 지금 하나만 여쭙고 네. 다음에 또 지금 이재화 변호사님 나오셔서 하실 거니까 거기서 하고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네. 박근혜 가면이라는 문건이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건 뭡니까? 박근혜 가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가면했었나요? 이게 그 복면금지법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복면금지. 참 네. 이것도 좀 소름이. 군 기무사령부 재편 임무를 부여받은 남영신 기무사령관이 지난 주말 취임했는데요. 남사령관은 취임식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치 개입과 민간 사찰, 특권 의식을 말끔히 씻어내겠다라고 강조했는데요. 앞으로 남영신호의 성패는 인적 쇄신, 또 인적 청산은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인적 쇄신, 물적 쇄신도 중요하지만 네. 시스템 개혁도 그런데 사실 지금 현재 당초에 나왔던 것들이 국회에서도 좀 이상한 모습이 나왔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극상 아니냐 얘기가 나와서 일단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쇄신하는 것, 청산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 문재인 대통령과 이 송영무 국방장관도 기무사의 인적 쇄신을 최우선 과제로 지시를 하셨고, 네네. 그리고 과거 잘못과 이 범죄를 단죄하기 위해서 인적 청산이라든가 쇄신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분석들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드러난 걸 보면요. 기무사가 정치 개입을 어떻게 했었고 또 세월호 관련 민간인 사찰을 어떻게 했었고 다 나오고 있죠. 또 우리를 경악시켰던. 경악시켰죠. 네. 충격이었죠, 진짜. 네.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하는 그 개헌 문건 관련해서 이걸 작성하고 실무자로 참여했던 사람들, 이 기무 요원들이 아마 1차 인적 쇄신, 인적 청산 대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아마 1차적으로 800명 정도가 아마 인적 쇄신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댓글 달고 이렇게 했던 요원들 말고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건 좀 더 상황을 봐야 되는데요. 오늘 국방부가 관보를 통해서 기존의 국군기무사령령을 폐지하고 새롭게 국가안보지원사령부령을 제정한다고 고시했습니다. 오늘 출범하는 국가안보지원사령부 창설을 위한 창설 준비단이 여기에 단장이 남영신 신임 기무사령관이 됐는데요. 이 국가안보지원사령부가 창설되면 현재 4,200여 명으로 돼 있는 기무요원들이 절차상 6회 공군으로 모두 원대 복귀합니다. 망했네요. 우선 가야 됩니다. 그렇죠. 간 다음에 이후 기무사 개혁안에 담긴 내용처럼 병력이 30% 수준으로 감축이 되든 아니면 더 감축이 되든 그거에 따라서 좀 달라질 텐데요. 어쨌든 3,000명 선에서 각 계급별로 필요한 인원이 새 사령부로, 그러니까 이 국가안보지원사령부라고 다시 이제 재편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로 다시 옮겨갈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은 원대 복귀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원대 복귀했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올지도 모른다면 그러면 큰 효과가 또 없을 수도 있겠어요. 일단 원대 복귀해서 저 사람들은 다시 못 돌아간다라고 하면 그 무대에서도 좀
예전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에 관해서 예, 알고 좀 할 텐데. 그러니까 제가 취재를 해보면은 예. 이런 아쉬움도 드러내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기무 요원들이 이렇게 많을 필요가 없다 사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박근혜 가면 민형사 책임 검토 문건이 있었는데 이것도 발견이 됐죠. 검찰이 발견한 건데요. 박 전 대통령이 복면 시위를 비판하고 네. 새누리당이 복면 금지법을 발의한 2015년 11월보다 5개월이나 앞서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이걸 만들었다는 거죠, 이 문건을. 네. 온라인에서 박근혜 가면이 판매되고 있어서 민사 및 형사를 포함한 법적 책임 검토가 필요하다라면서 이 문건을 작성했는데요. 근데 참 놀라운 건 당시 검경은 물론 일선 법원도 관련 사건을 접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게 이 복면 금지법 나온 게 11월인데 5개월 앞서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고요. 문건에서 법원행정처는 민사적으로는 초상권, 퍼블리시티권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나 성명권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 가능하다면서도 초상권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 본인이 아닌 제3자나 소속기관 등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인정되기 어렵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을 두고 이걸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이거는 시나리오를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상 박 전 대통령 개인 문제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 그 가면을 쓰고 다닌다 뭐 이건데 시민들이 그 문제를 청와대도 아닌 사법부가 제작 유통업자를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따지고 든 겁니다. 표정이 상당히 안 좋으시네요. 이게 예. 사법부가 행정부나 청와대를 비호해서도 안 되지만 네. 이게 뭡니까? 민사소송 얘기까지 나온다는 거는 네. 대법원장이나 법원행정처 판사들이 무슨 대통령 개인 변호사입니까?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네. 아이 진짜 진행자만이 숙연해지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에이 죄송합니다. 네. 자 빨리 세 번째 키워드 넘어가겠습니다. 네.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네. 세 번째 키워드는 안전진단 사흘 만에 펑입니다. 뭔지 알겠네요. 예, 아시겠죠? 바로 네. BMW 화재 사고 관련 소식인데요. 이 화재 소식이 연이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특히 심각한 건 지난 4일이죠. 목포에서 화재가 발생한 BMW. 이건 안전진단을 받았던 차량입니다. 헐. 근데 이렇게 화재가 났고요. 예. 안전진단 항목 안전진단 어떻게 믿어요? 그러니까요. 네. 다른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 예, 당연히 나오겠죠. 이 안전진단에도 뭔가 비리가 숨어 있나요? 혹시 요새 뭐한 비리 생각만 하니까. 사법부에 문건이 있는 거 아닐까요? 아, 저는 그런 생각까지. 이런 그 참신한 아이디어가 네. 사회를 발전시킵니다. 역시 우리 박 기자님 진짜 멋있으십니다. 예. 자, 그래서 예. 그럼 이제 아니 솔직히 저기 운전하거나 네. 길을 걷다가 BMW 보이면 네. 처음엔 부럽다가 요새는 겁나요. 맞습니다. 그게 우리 시민들의 반응입니다. 아니 가까이 접촉 사고가 겁나는 게